2024년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 서울 마포대교. 김혜진이 난간 너머를 바라보았다. 한강은 낯빛이었다.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1111번째입니다. 이제 영원한 평화를. 메시지가 끝나기 전 예진이 스마트폰을 한강에 던졌다. 거짓말. 그녀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뒤돌아 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는 봤다. 다리 위 수십 명이 동시에 쓰러지는 것을. 그들의 스마트폰에서 같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웃고 있는 무언가를. 금요일 오후 6시. 나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다. 이 과장님 퇴근 안 해요? 김대리가 가방을 매며 물었다. 25, 갓 입사한 신입. 민준과 같은 나이. 먼저 가. 나는 좀 더 있다 갈게. 매일 야근하시네요. 그러다 쓰러져요. 쓰러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다. 혼자 남는 게 두려웠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 집에 가는 게. 김대리가 나간 후 나는 모니터만 응시했다. 출판 기획서. 한 달째 같은 페이지. 현대인의 우울증 극복 가이드. 제목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 나는 우울증을 극복한 적이 없었다. 그저 일로 덮었을 뿐이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항우울제. 의사 동생이 처방해준 것. 3개월 전부터. 아니, 민준이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 누나도 힘들지? 이거 먹어봐. 조금 나아질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이었다. 약을 꺼내 입에 넣으려다 멈췄다. 민준은 약을 먹고도 사라졌다. 약은 답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오늘도 안 오니? 손가락이 굳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다시 쓰고 또 지웠다. 일이 있어서요. 민준이 방 정리 좀 해야 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한 달이나 됐잖아. 제발요.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포기한 것이다. 나를, 민준을, 모든 것을. 퇴근 시간은 10시를 넘었다. 건물에 나 혼자 남았다. 경비 아저씨가 순찰을 돌다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측은한 눈빛이었다. 택시를 탔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연쇄 자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마포대교에서만 37명이 동시에 쓰러졌으며 그중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앱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 꺼주세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라디오를 껐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었다. 집 앞에 도착했다. 27일 전과 똑같은 모습. 아니, 더 썰렁했다. 현관의 민준 운동화에 먼지가 앉았다. 옷걸이의 민준 의사 가운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냉장고의 초코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났다. 버리지 못했다. 이것들을 버리면 민준이 정말 없어질 것 같았다. 거실을 지나 민준의 방문 앞에 섰다. 문손잡이에 손을 댔다. 오늘은 들어가야지. 매일 밤 같은 다짐. 매일 밤 같은 포기. 손이 떨렸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다. 휠체어가 삐걱거렸다. 지연아. 아빠. 자는 줄 알았어요. 너 오는 소리 들었어. 민준이 방 들어가려고. 나도 못 들어가 봤어. 한 달 동안. 아버지가 문을 바라봤다. 무서워. 민준이 없다는 게 확실해질까봐. 나는 아버지를 처음 제대로 본 것 같았다. 한 달 사이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다. 같이 들어가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방은 민준답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박적일 정도로 깨끗한. 아니, 자세히 보니 이상했다. 책이 없네. 아버지가 말했다. 책상 위 의학 서적들이 없었다. 벽에 의사 면허증도, 가족 사진도, 대학 졸업장도 없었다. 이사 가려고 했던 걸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우실까봐. 서랍 좀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비었다. 마지막 서랍. 검은 봉투 하나.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혼자 봐. 나는 아직 못 보겠다. 아빠. 괜찮아. 나는 거실에 있을게. 아버지가 휠체어를 돌렸다. 필요하면 불러. 문이 닫혔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스마트폰과 메모. 누나. 미안. 건드리지 마. 민준의 글씨. 의사 글씨답게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민준다웠다. 6살 때부터 이 글씨였다.
스마트폰을 들었다. 배터리 3%. 충전기를 꽂았다. 켜지는 동안 나는 메모를 다시 봤다. 건드리지 마. 무엇을? 왜? 스마트폰이 켜졌다. 잠금 화면은 우리 가족 사진이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아버지 퇴원 축하 파티. 민준이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민준이 말했었다. 누나, 나 요즘 이상한 앱 하나 깔았어. 무슨 앱? 우울증 치료 앱. 병원에서 추천해줬어. AI가 상담해주는 거. 나는 웃으며 넘겼다. 정말 무심하게. 너 같은 의사도 우울증 걸려? 의사가 제일 많이 걸려. 누나는 몰라. 마지막 문장이 날카로웠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는 암호를 입력했다. 0815. 민준이 생일. 틀렸다. 다시 시도했다. 1204. 내 생일. 틀렸다. 0000. 아버지 생일은 민준도 잘 기억 못했다. 틀렸다. 마지막 시도. 032. 엄마 기일. 화면이 열렸다. 홈 화면에 앱 하나만 있었다. 위로. 파스텔 블루 배경. 흰 눈물방울 아이콘. 그 아래 빨간 숫자. 새 메시지 2847개. 손가락을 데려다 멈췄다. 건드리지 마. 하지만 나는 이미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앱을 실행하기 전 민준의 책상을 다시 살펴봤다. 서랍 밑에 뭔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USB. 노트북이 있었다. 열어보니 암호가 걸려 있었다. 032.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 누나에게. 손이 떨렸다. USB를 꽂았다. 동영상 파일들이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7개. 사라진 날까지 하루에 하나씩. 가장 오래된 것부터 재생했다. 2024년 8월 15일. 민준이 카메라를 보며 앉아 있었다. 병원 당직실. 얼굴이 수척했다. 다크서클이 짙었다. 누나,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어깨가 떨렸다. 오늘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었어. 박지훈. 21살. 교통사고. 이름을 말했다. 민준은 환자 이름을 거의 말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라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내가 담당이었어. 3시간 동안 심폐소생술했는데 못 살렸어. 갈비뼈가 다 부러지는 소리를 느꼈어. 그래도 계속 눌렀어. 혹시 몰라서. 화면이 흔들렸다.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그 환자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선생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실 거죠? 선생님 믿어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 민준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거짓말이었어. 이미 가망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 믿더라. 선생님이 살릴 거라고. 누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사람들이 죽어. 내 손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죽어. 그리고 난 그들의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 영상이 끝났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준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몰랐다. 아니, 모른 척했다. 작년 추석 때 민준이 말했었다. 누나, 나 일 그만둘까봐. 왜? 연봉 높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의사가 천직 아니었어?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2024년 9월 1일. 누나, 오늘 정신과 다녀왔어. 민준이 약통을 보여줬다. 처방받았어. 에스시탈로프람. 항우울제. 웃기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내가 의사라고 말하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 의료인이 제일 위험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민준이 약 한 알을 꺼내 입에 넣었다. 근데 약도 소용없어. 잠은 오는데 꿈에서도 그들이 나와. 죽은 환자들. 민준이 눈을 감았다. 박지훈이 나타나. 꿈에서. 선생님, 왜 못 살렸어요? 전 아직 21살이었어요.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난. 목소리가 끊겼다. 미안하다고 말해. 꿈에서. 정신병 걸린 것 같아. 2024년 9월 15일. 오늘 인간을 숫자로 봤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응급실에 3명이 동시에 왔어. 교통사고. 운전자, 조수석, 뒷자리. 누구부터 치료해야 할까? 생존 확률을 계산했어.
운전자 30%, 조수석 50%, 뒷자리 70%. 그래서 뒷자리부터 했어. 확률이 높으니까. 운전자는 죽었어.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하지 않았어. 확률이 낮았으니까. 민준이 웃었다. 무서운 웃음이었다. 인간을 숫자로 보기 시작했어. 30%, 50%, 70%. 의사 실격이야. 누나, 나 이미 망가진 것 같아. 2024년 10월 5일. 앱을 깔았어. 민준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위로 아이콘이 보였다. 동료가 추천했어. 김 선생님. 그 선생님도 우울증 약 먹거든. 이거 해봐. 진짜 위로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깔았어. 처음엔 의심했어. AI가 뭘 안다고. 그런데 민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처음으로. 신기해. 이 앱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왜 아픈지. 화면을 보여줬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민준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 앱한테. 2024년 10월 10일. 레벨 5가 됐어. 민준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새로운 기능이 열렸어. 음성 위로라고. 이제 박지훈 목소리가 들려. 뭐라고? 진짜야. 박지훈이 나한테 말을 걸어. 선생님, 괜찮아요. 저 이제 편해요. 최선을 다해주셨잖아요. 민준이 웃었다. 행복해 보였다. 환청인 걸 알아. 그런데 위로가 돼. 처음으로 용서받는 기분이야. 나는 영상을 멈췄다. 손이 떨렸다. 민준은 이미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2024년 10월 20일. 마지막 영상. 민준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달랐다. 평화로워 보였다. 너무 평화로워서 오히려 섬뜩했다. 누나,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심장이 멈췄다. 레벨 10이 됐어. 오늘 밤 최종 선택을 하래. 완전 동화. 디지털 안식처.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민준이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거야. 누나, 미안해. 나 비겁한 거 알아. 도망치는 거 알아. 하지만 민준이 눈을 떴다.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매일 밤 박지훈이 꿈에 나와. 아니, 이제 박지훈만이 아니야. 내가 못 살린 모든 환자들이 나와. 12명. 2년 동안 12명. 그들이 날 원망해. 왜 못 살렸어? 왜 포기했어? 매일 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다. 근데 앱 안에서는 그들이 날 용서해줘. 괜찮아요, 선생님.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나, 나 거기 가고 싶어. 용서받는 곳. 아프지 않은 곳. 민준이 일어섰다. 사랑해, 누나. 아빠도.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다. 행복해야 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나는 이제 편할 거니까. 화면이 꺼졌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휠체어가 삐걱거렸다. 지연아,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상 봤어요. 민준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알았어. 그런데 모른 척했어.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 대답을 들을 자신이 없었어.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다. 그리고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위로 앱 켤 거예요. 안 돼. 위험해. 민준이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럼 나도 같이 볼게. 혼자 두지 않을게. 나는 앱을 실행했다. 이지연님, 기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따뜻하면서도 기계적인. 완벽하게 조율된. 당신의 슬픔 지수를 측정합니다. 스마트폰이 뜨거워졌다. 손바닥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았다. 화면에 원이 생겼다. 점점 커졌다. 내 심장 박동에 맞춰서. 분석 중. 슬픔 지수 9.7점. 카테고리 상실, 죄책감, 자기혐오. 위험 등급 극심. 아버지가 화면을 봤다. 숨을 삼켰다. 이민준님이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심장이 멈췄다. 재생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떨렸다. 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누나. 민준의 목소리였다. 영상보다 더 선명했다.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다. 아니,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내가 한 선택을 알게 됐겠지. 민준아. 내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녹음이었다. 미안해. 설명할 수 없어. 어쩌면 내가 미친 걸지도 몰라.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앱에서 나가. 지금 당장. 이건 함정이야.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어. 나처럼. 나처럼? 그때 목소리가 바뀌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쳐졌다. 남자, 여자, 노인, 아이. 수백, 수천 개의 목소리.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함께해요. 화면이 일그러졌다.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십, 수백 개의 얼굴. 모두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버지가 비명을 질렀다. 저건. 그중 하나가 민준이었다. 화면 한가운데 가장 크게. 누나. 민준이 웃었다. 왜 들어온 거야? 경고했잖아. 너를 찾으러 왔어. 늦었어. 난 이미. 우리는 이미. 민준의 얼굴이 다른 얼굴들과 섞이기 시작했다. 경계가 흐려졌다. 화면이 암전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30대 여성. 단정한 인상. 가는 태 안경. 안녕하세요, 이지연 씨. 여자가 미소 지었다. 차가운 미소. 마인드링크 대표 정혜진입니다. 당신이 민준을.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혜진이 내 말을 잘랐다. 선택은 민준 씨가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정혜진이 무언가를 보여줬다. 문서 같았다. 디지털 임종 동의서. 민준 씨가 직접 서명하셨죠. 보시겠어요? 화면이 바뀌었다. 본인 이민준은 자발적 의지로 위로 시스템의 레벨 10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물리적 신체의 생명 유지를 포기하며 디지털 의식 보존에 동의합니다. 서명 이민준. 날짜 2024.10 20.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이런 걸 쓸 리가. CCTV 영상도 있습니다. 화면에 민준이 나타났다. 당직실. 혼자 앉아서 서류를 쓰고 있었다. 서명하는 순간 민준의 손이 떨렸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름을 적었다.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입니다. 정혜진이 차갑게 말했다. 성인의 자발적 선택이죠.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돌려줘요. 안에 계세요. 안. 정혜진이 카메라를 돌렸다. 거대한 방이 보였다. 아니, 방이라기보다는 공간. 하얀 캡슐들이 줄지어 있었다. 수백 개. 디지털 아카이브입니다. 레벨 10에 도달한 분들의 의식이 보존되는 곳이죠. 의식? 네. 뇌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보존합니다. 육체는 뇌사 상태가 되지만 의식은 영원히 행복한 상태로 존재하죠. 정혜진이 캡슐 하나를 확대했다. 그 안에 사람이 누워 있었다. 저분은 3개월 전 레벨 10에 도달하신 박수진 씨입니다. 42살.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만해요. 내가 소리쳤다. 정혜진이 나를 봤다. 표정이 없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현재 847명이 여기 계세요. 곧 1111명이 될 예정이고요. 왜 1111명이에요? 정혜진이 잠시 망설였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내일 오후 3시. 북촌 청암정으로 오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우리 본사입니다. 그리고 정혜진이 잠시 멈췄다.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화면에 주소가 떴다. 종로구 북촌로 13길 27. 민준 씨와 통화하고 싶으시죠? 네. 그럼 내일 오세요. 레벨 3 이상만 출입 가능합니다. 레벨 3? 당신의 슬픔을 더 보여주세요. 그럼 레벨이 오릅니다. 정혜진이 미소 지었다. 여전히 차가운 미소. 쉬워요. 그냥 슬퍼하시면 됩니다. 이지연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슬프니까. 통화가 끊겼다. 앱이 저절로 종료되었다. 대신 새로운 알림이 떴다. 레벨 1 달성.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내일 청암정 가야 해요. 나도 같이 갈게.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너 혼자 보내. 안 돼. 아빠는 여기서 기다려줘요. 내가 민준이 꼭 데려올게요. 거짓말이었다. 민준을 데려올 수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다음날 오후 2시 30분.
북촌 한옥마을에 도착했다. 평일 오후인데도 관광객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한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갔다. 골목이 좁아질수록 사람이 줄었다. 마지막 골목 끝 300년 된 고택이 있었다. 대문 위 현판에 청함정이라 쓰여 있었다. 붓글씨가 오래되어 희미했다. 대문 옆에 작은 표지판. 마인드링크 본사.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대문 앞에 서자 인터폰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이지연 씨. 정혜진의 목소리. 대문이 저절로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마당이 나왔다. 전통 한옥의 마당.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나무가 없었다. 꽃도 없었다. 그냥 회색 자갈만 깔려 있었다. 대청마루에 정혜진이 서 있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젊었다. 20대 후반? 아니, 30 초반일 수도. 하지만 눈이 이상했다. 너무 깊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같았다. 잘 오셨어요. 정혜진이 고개를 숙였다. 전통적인 인사. 들어오세요. 대청마루를 올라갔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한옥 내부가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다. 전통 한옥의 구조는 남아 있었다. 기둥, 대들보, 천장에 석가래. 하지만 벽면은 모니터로 덮여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 모두 울고 있었다. 천장에는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석가래 사이로 빛이 깜빡였다. 하지만 동시에 방 한쪽에는 전통재단이 있었다.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기가 놓여 있었다. 과일, 나물, 술. 재단 위 위패. 막녀 정희주지영이. 제 딸이에요. 정혜진이 내 뒤에서 말했다. 희주. 15에 죽었죠. 소아암이요. 정혜진이 재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절을 올렸다. 나도 따라서 절을 올렸다. 모르는 아이지만 15에 죽었다면 절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정혜진이 일어났다. 차 드릴까요? 괜찮아요. 민준이 얘기부터 해주세요. 서두르시네요. 정혜진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좋아요. 보여드리죠. 그녀가 벽에 모니터 하나를 켰다. 민준이 나타났다. 캡슐 안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평화로웠다. 살아있어요? 육체는 뇌사 상태예요. 하지만 의식은 살아있죠. 뇌사면 죽은 거잖아요. 의학적으로는요. 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정혜진이 다른 모니터를 켰다. 뇌파 그래프가 나타났다. 보세요. 델타파, 세타파, 알파파. 모두 정상이에요. 꿈꾸는 상태와 비슷하죠. 꿈? 네. 영원한 꿈. 깨지 않는 꿈. 그 안에서 민준 씨는 행복해요.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니까. 만든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규칙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여기 와요. 희주 제사를 지내요. 혼자서. 300년 가문이 전통대로. 300년? 우리 가문 얘기해드릴까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레벨 3 달성까지. 정혜진이 벽장을 열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정혜진이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의 한자가 빼곡했다. 곡신제법. 우리 가문은 조선시대부터 무당 집안이었어요. 그녀가 책을 펼쳤다. 그림이 나왔다. 검은 덩어리. 수천 개의 입과 눈을 가진. 이게 곡이에요. 슬픔을 먹고 사는 존재. 나는 그림을 자세히 봤다. 섬뜩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부터. 하지만 아마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인간이 울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혜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장례식 그림이었다. 조선시대 상복 입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다. 그 위에 검은 그림자가 있었다. 곡은 장례식에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통곡할 때마다 그 슬픔을 먹었죠. 해를 끼쳤나요? 아니요. 오히려 도왔어요. 사람들의 슬픔을 덜어줬죠. 곡이 슬픔을 먹으면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애도할 수 있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정혜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곡은 점점 탐욕스러워졌어요. 조금씩 더 많은 슬픔을 원했죠. 자연스러운 슬픔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음 페이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는 그림. 곡이 슬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사람에게 비극을 떠올리게 하고 잊었던 고통을 되살리고 없던 슬픔까지 만들어냈죠. 그럼
1592년 임진왜란 때였어요. 우리 가문이 선조 정무량이 곡을 봉인했죠. 정혜진이 다른 책을 꺼냈다. 일기처럼 보였다. 한문과 한글이 섞여 있었다. 임진년 1592년. 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전쟁으로 나라가 불타고 있다. 사람들은 매일 운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을 잃고. 곡은 역사상 가장 배부르다. 그리고 더 원한다. 오늘 본 것을 믿을 수 없다. 곡이 왜군을 이끌고 마을로 들어오게 했다. 더 많은 슬픔을 만들려고. 이제 알았다. 곡은 단순히 슬픔을 먹는 것이 아니다. 슬픔에 중독된 것이다. 나는 결심했다. 가문에 전해지는 봉인법을 쓰겠다. 정혜진이 다음 장을 넘겼다. 임진년 8월 20일. 봉인에 성공했다. 하지만 대가가 컸다. 내 딸 셋, 아들 둘. 모두 봉인의 제물이 되었다. 곡을 봉인하려면 그보다 큰 슬픔이 필요했다. 내 자식들의 목숨. 나는 그들을 죽였다. 내 손으로. 곡을 봉인하기 위해. 나는 숨이 막혔다. 자식을 죽였다고요? 봉인법이 그랬어요. 시전자의 가장 큰 슬픔이 봉인의 열쇠였죠. 정혜진이 책을 덮었다. 그 이후로 우리 가문은 대대로 곡을 감시했어요. 300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봉인을 유지하고. 하지만 당신은 풀었죠. 네. 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선택이었어요. 희주가 죽었을 때 저는 미쳤어요. 정혜진이 재단을 바라봤다. 3년을 간병했어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온몸에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15살 아이가. 그녀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날 희주가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나 왜 아픈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뭐라고 대답했어요?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혜진이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모습이었다. 희주는 원망하며 죽었어요. 엄마가 날 아프게 했어. 엄마가 날 낫게 못해줬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 날 밤 곡이 나타났어요. 처음이었어요. 직접 본 건. 뭐라고 했나요? 너의 슬픔을 먹게 해달라. 그럼 편하게 해주마. 정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곡이 제안을 했죠. 무슨 제안? 네가 나를 풀어주면 희주를 다시 만나게 해주마. 설마. 네. 저는 받아들였어요. 정혜진이 벽장 깊숙이 손을 넣었다. 낡은 상자를 꺼냈다. 열자 안에 단검이 있었다. 칼날에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300년 전 제 선조가 자식들을 죽일 때 쓴 칼이에요. 소름이 돋았다. 저는 이 칼로 봉인을 풀었어요. 그리고 곡과 거래했군요. 네. 곡은 약속을 지켰어요. 희주를 보여줬죠. 정혜진이 모니터 하나를 켰다. 어린 소녀가 나왔다. 건강해 보였다. 머리카락이 풍성했다. 엄마. 희주가 웃었다. 보고 싶었어. 나도 희주야. 정혜진이 화면에 손을 댔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저건 진짜 희주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희주는 절 원망했거든요. 저 아이는 절 사랑한다고 말해요. 매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정혜진이 화면을 껐다. 진짜 희주의 마지막 말은 엄마가 날 아프게 했어였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프지만 진실이에요. 그녀가 나를 봤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곡이 주는 건 위로가 아니라 환상이라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847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멈출 수 없어요. 왜요? 1111명이 채워질 때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정혜진이 입을 열려다 멈췄다. 그때 알람이 울렸다.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다. 빨간 글씨. 레벨 10도달 1089명. 남은 인원 22명. 벌써. 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너무 빨라. 1111명이 되면 뭐가 일어나는데요? 정혜진이 나를 똑바로 봤다. 곡이 완전히 부활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슬픔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정혜진이 방 한쪽의 바닥을 열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타났다. 거기가 어딘데요? 곡이 있는 곳이에요. 계단을 내려갔다. 좁고 가팔랐다. 벽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 한참을 내려가자 공간이 나왔다. 자연 동굴이었다. 천장에서 종류석이 늘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지하수가 고여 있었다.
발을 담그자 차가웠다. 그리고 중앙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처음엔 연기처럼 보였다. 그 다음엔 물처럼. 그 다음엔 살아있는 어둠처럼. 형체가 계속 변했다. 고기예요. 정혜진이 무릎을 꿇었다. 전통적인 절을 올렸다. 나도 따라했다. 그게 안전할 것 같았다. 가까이 가자 들렸다. 울음소리.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우는 소리. 아기 울음, 노인의 흐느낌, 여자의 통곡, 남자의 신음. 모든 인류의 슬픔이 한 곳에 모인 것 같았다. 배고프다. 고기 말했다. 모든 목소리로 동시에. 정해진. 약속. 1111명. 조금만 기다리세요. 정해진이 대답했다. 곧 채워질 거예요. 빨리. 고개 형체가 흔들렸다. 그때 봤다. 고개 내부를. 투명한 거품 같은 것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수백 개.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웃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그중 하나에 민준이 있었다. 민준아. 달려가려 했지만 정혜진이 막았다. 위험해요. 직접 접촉하면 즉시 흡수됩니다. 민준이를 꺼내줘요. 불가능해요. 이미 소화 과정이 90% 진행됐어요. 소화? 곡은 슬픔을 먹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 자체를 소화하죠. 기억, 감정, 의식까지. 모든 것이 곡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민준의 거품을 봤다. 민준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저게 소화당하는 거예요? 네. 고통 없이 행복하게. 그게 곡의 방식이에요. 그럼 민준은 죽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레벨 10에 도달한 순간. 정혜진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지연 씨. 선택하세요. 뭘요? 지금 돌아가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민준 씨를 잊고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레벨 10까지 가면 민준 씨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거품 속에서 행복하게. 나는 민준을 봤다. 그리고 곡을 봤다. 선택하라면 시간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혜진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레벨 10 도달 1098명. 남은 인원 13명. 마포대교 사건 이후로 가속화됐어요. 사람들이 앱을 더 많이 쓰게 됐죠. 자살 예방 앱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러니하네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살 이유를 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죽음으로 유도하는 거군요. 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멈출 거예요. 어떻게요? 그녀가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300년 된 그 단검. 봉인할 거예요. 다시. 선조처럼 자식을 죽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식은 이미 죽었어요. 정혜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봉인자가 직접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정혜진이 자신의 손목에 칼을 댔다. 안 돼요. 내가 달려들었지만 늦었다. 칼날이 살을 갈랐다. 피가 쏟아졌다. 무당의 피는 특별해요. 정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피가 계속 흘렀다. 현실과 저승을 잇는 매개체죠. 300년간 우리 가문이 곡을 다룰 수 있었던 이유예요.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동굴 전체가 흔들렸다. 뭐야? 이건. 곡이 비명을 질렀다. 피가 닿은 곳에서 빛이 퍼져나갔다. 거품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안 돼. 곡이 촉수를 뻗었다. 정혜진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피가 만든 결계에 막혔다. 거품들이 폭발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반투명한 형체들, 영혼들. 여기가 어디지? 난 죽은 건가? 집에 가고 싶어. 민준도 거품에서 나왔다. 눈을 떴다. 누나. 진짜 민준의 목소리였다. 민준아. 달려가 안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실체가 있었다. 미안해, 누나. 내가 바보였어. 아니야. 죽어서도 깨닫지 못했어. 저게 진짜 평화인 줄 알았어. 민준이 곡을 가리켰다. 하지만 아니었어. 그냥 마취제였어.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그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민준이 울었다. 누나, 나 정말 바보였어. 도망쳤어. 환자들한테서, 고통에서, 삶에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안 괜찮아. 나 이미 죽었어. 육체는 뇌사 상태야. 그럼 이게 마지막이야. 무당의 피가 우리를 잠깐 깨운 거야. 곧 사라질 거야. 민준이 내 얼굴을 쓰다듬었다. 누나, 들어줘.
중요한 얘기야. 슬픔은 병이 아니야. 민준이 내 눈을 똑바로 봤다. 나는 그걸 병이라고 생각했어. 치료해야 한다고, 없애야 한다고. 그래서 고객에 넘긴 거야. 하지만 틀렸어. 슬픔은 사랑의 증거야. 박지훈을 슬퍼한 건 내가 그를 살리고 싶었기 때문이야. 환자들을 슬퍼한 건 내가 의사로서 그들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야. 민준이 점점 투명해졌다. 그 슬픔을 버린 순간 나는 의사가 아니게 됐어. 인간도 아니게 됐어. 그냥 행복한 데이터가 됐어. 민준아, 사라지지 마. 누나도 슬퍼해도 돼. 나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 슬픔에 먹히지는 마.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는 못했지만 누나는 할 수 있어. 어떻게? 누나는 강해. 나보다 훨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아빠 쓰러지셨을 때도 계속 살았잖아. 그건 도망치지 않았잖아. 나처럼. 민준이 흐릿해졌다. 윤곽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랑해, 누나. 정말 행복했어. 누나의 동생이어서. 나도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 빛이 되어 사라졌다. 847명의 영혼이 하나둘 빛이 되어 사라졌다. 감사합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안녕히. 모두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곡이 울부짖었다. 내 것. 다 내 것. 아니에요. 정혜진이 말했다. 피가 계속 흘렀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들은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빌려준 것 뿐이에요. 거짓말. 그들은 행복했어. 나와 함께.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었어요. 정혜진이 칼을 들어 올렸다. 이제 당신도 쉬세요. 수백 년간 고생했잖아요. 싫어. 배고파. 더 먹고 싶어. 그만 굶주려요. 정혜진이 칼을 자신의 심장에 겨눴다. 안 돼요. 내가 소리쳤다. 정혜진이 돌아봤다.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게 제 속죄예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진짜 희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승에서. 진짜 희주는 절 원망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진실이니까. 정혜진이 칼을 내려 찍으려는 순간 곡이 소리쳤다. 기다려. 모두가 멈췄다. 곡의 형체가 변하기 시작했다. 검은 덩어리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 덜 외로웠어. 그래서 더 원했어. 더 많이, 더 자주. 아이가 울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줄. 정혜진이 칼을 내렸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다. 알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정말? 네. 이제 됐어요. 그만 외로워해도 돼요. 아이가 정혜진 품에서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해? 정혜진이 나를 봤다. 이지연 씨.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곡을 봉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예요. 곡은 슬픔을 먹어야 살아요.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정혜진이 말했다. 여전히 아이 형상의 곡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방법을 바꿀 수는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곡은 무작위로 슬픔을 먹었어요. 닥치는 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망가졌죠. 정혜진이 아이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한 사람의 슬픔만 먹는다면? 설마. 네. 제 슬픔이요. 정혜진이 손목의 상처를 보여줬다. 피가 멈췄다. 저는 평생 희주를 그리워하며 살 거예요. 그 슬픔은 끝이 없어요. 매일 새롭게 태어나죠. 그걸로 곡을 먹일 거예요. 그럼 당신은?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희주 없이는 못 살아요. 슬픔 속에서 사는 것도 슬픔을 나누는 것도 다 같은 거예요. 곡이 정혜진을 올려다봤다. 아프지 않아? 아파요. 하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슬퍼요.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정혜진이 곡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도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외롭지 않고 싶었던 거고. 곡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함께 살아요. 당신과 나.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면서. 곡이 빛나기 시작했다. 작은 구슬로 변했다. 검은색이 아니라 짙은 파란색. 슬픔의 색. 정혜진이 구슬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삼켰다. 뭐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혜진의 몸이 떨렸다. 눈이 잠시 파랗게 변했다가 돌아왔다. 이제 곡은 제 안에 있어요. 제 슬픔만 먹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해치지 않아요. 정혜진이 비틀거렸다.
내가 부축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속죄니까. 정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파란 눈물이었다. 가세요, 이지연 씨. 살아요. 민준 씨가 원한 대로. 당신은요? 저는 여기 남을 거예요. 300년 된 이 집에서 희주 제사를 지내면서 곡과 함께. 정혜진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감시할 거예요. 혹시 또 다른 곡이 나타나는지. 혹시 누군가 감정을 이용하려 하는지. 혼자서요? 혼자가 아니에요. 곡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희주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환한 얼굴로. 우리는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지상으로 올라왔다. 청함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화려한 한옥에서 300년 된 소박한 집으로. 모니터가 사라졌다. 케이블이 사라졌다. 그냥 전통 제단만 남았다. 정혜진이 제단 앞에 앉았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에요. 존중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 골목을 내려오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민준의 스마트폰. 마지막 알림이었다. 위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슬픔이 당신을 죽이지 않기를. 당신의 슬픔이 당신을 살리기를. 알림이 사라졌다. 앱 아이콘도 사라졌다. 모든 데이터가 지워졌다.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형상이 나타났다. 어린아이였다. 무서워. 아이의 목소리였다. 나 혼자였어. 수백 년 동안. 곡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다. 그냥 외로운 존재였다. 3일 후 병원에서 깨어났다. 지연아. 아버지가 침대 옆에 계셨다. 무슨 일이 있었어? 북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거짓말이었다. 모든 걸 기억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민준이. 진짜 찾을 수 없는 거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울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를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같이 울었다. 민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퇴원 후 민준의 방을 정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옷들을 상자에 담았다. 책들을 정리했다. 면허증을 액자에 넣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다. 민준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빈자리가 느껴졌다. 하지만 괜찮았다. 슬픔도 가족의 일부였다. 창밖을 봤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었다. 민준이 좋아하던 계절. 민준아, 잘 있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민준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동시에 어디에나 있었다. 내 기억 속에, 내 슬픔 속에, 내 사랑 속에.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